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37절에 있는 말씀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 지금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에 종사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는 꺼려 하잖아요. 뻔연히 죽을 줄 아는데 행하는 사람은요, 그 지정신까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죽는 줄 모르니까 행하는죠. 근데 이거는 뻔히 죽는 길인데 지금 행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허탄한 길이거든. 근데 지금 시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봐야 되죠. 동시대에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은 범죄하는 현장에서는 그게 동시대에 바로 들어가죠. 이게 범죄다. 범죄 되어질 때 당신은 잘못된 길이다 하고 하는 분명한 이 결정이 나올 때는 그게 가능하다. 그 텔레비전에 오늘 본 거 있잖아요.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암보험을 안 들어놨는데 이 암보험을 들으면은 1년만 참고 있다가 암보험 걸려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1년만 참고 있으면은 이제는 보상 걸린 것만 진단만 돼도 암보험 들은 지 1년이 경과한 뒤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암보험이라는 것 딱 진단만 나면은 바로 돈이 나온다는 거죠. 수억 원이 나온다는 거죠. 3억 원이 나온다, 3억 원. 그래서 여인이 1년 동안 아픔을 무릅쓰고, 정말 죽을 고생하러 이를 악물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술 중독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돈 나온다 그러니까, 막 참아라 하고,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해도, 막 참아라 하고,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이 아들 부부가 왜 그러나 했는데 돈 나온다 그러니까 참아라 그러는 거야. 니 그거 지금까지 고생했다가 그거 못 찾으면 되느냐 그러겠는데 마침내 1년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암은 이제 보험회사 가서 돈 달라 그러니까 다른 암 같으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데 유방암은 소액암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1억 받을 때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갖고 유방은 유방대로 절제해버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완전히 돈 때문에 서로 얽힌 관계가 돼버리니까 서로 못 믿을 가정이 돼버리고, 여자는 술 중독이 돼갖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고, 허탄한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허탄한 게 분명한데 상거래 시대라 하는 이 시대, 지금 시점 시대마다 인류 전체 시대를 2000년 단위로 해서 안 그러면 그 100년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시대에 지금 시대에 허탄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는 각 시대마다 분명한 어떤 중심되어지는 어떤 분명히 있을 건데 상거래 시대에는 뭐가 허탄한 거냐? 상거래 시대에 허탄한 것은 돈을 만지면서 돈 이야기를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상거래 시대인데 상거래 시대에 허탄한 것은 돈 버는 일이
이것이 목표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허탄한 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것이 허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상글의 시대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런 대응되는 말을요 못하는데 어디라든지 교회니까 그것이 허탄한 데다. 돈 보고 달려가면은 돈 벌고 돈 버는 것으로 이제는 그 돈으로 달려가서 돈 버는 것만 쫓아가면은 그것이 허탄한 거다 하는 시대가 상거래 시대다. 이 교회가 상거래 시대 안에 수많은 단체가 있고 수많은 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은 국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교회에서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데 가면서 허탄한 짓을 보면서도 이게 허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도 같이 덩달아서 돈 버는 데가 있으면 교회가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돈 버는 데 있으면 무조건 돈을 목표로 해서 갚버린다. 응당이 분명히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교회는 돈 버는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있는데 돈 버는 자리에 있으면 그 더 마땅히 교회가 있어야 될 때를 제키고 그걸 버리고 돈 버는 데를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 해라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돈 버는 데를 먼저 가라. 교회는 이런 부분에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돈 버는데 전부 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 버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미국의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봐봐요. 그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거부가 됐다. 자기 당대에 거부가 된 사람 그게 표상이 돼가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거래 시대는 돈 버는 것으로 벌은 돈이 있다면은 과거에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모든 행정은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근데 교회는 돈 버는 것만 가지고는 성공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기관에 어느 조직이고 치고 돈 버는 것이 최고의 성공의 위치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을 때 그것이 상거래 시대란 말이에요. 상거래 시대. 근데 유독히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 그것이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왜 그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교회 자리가 있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위치가 있는 개인의 자리가 있는 개인의 가치가 있다. 돈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돈 번 대로 가면은 열심히 달려가서 절대 자기가 그것에 실수 안 할 것 같고 허탄한 것을 아닌 것 같이 가지만은 결국엔 돈은 알고 보면 빚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은 누군가의 빚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은 누군가의 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은 그냥 한마디로 이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잡으면은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돈으로서 내가 뭔가 전체를 탄탄하게 쌓아놨고 전체가 내 건 것처럼 돈이 많으면은 뭐든지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참 돈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정말 허풍인 거예요. 그런 거를 비교해서 교회가 돈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어떤 근거가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약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뛰어가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 참으로 이 땅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의 주인, 돈도 마찬가지고 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 자체를 교회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나. 그래서 돈과 하나님하고 비교되어지는 이 세상 모든 물정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뛰어가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리를 가지면서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이지. 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돈은 방편이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 모습을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기능이 유일하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흩어난 데라 하는 이 요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에 교회가 내가 그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걸요 먼저 점검을 해야 돼. 먼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가고 있는데 나도 들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나도 사람들 속에 같이 가면서 흩어난 데를 쫓지 마라 하고 아무리 세상을 살펴봐봐야 같이 흩어난 데를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되나 그건? 그냥 뭐 허울 좀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상그레 시대와 2012년의 관계.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상그레 시대라는 말은 왜 나왔고 2012년이라는 말은 왜 나와야 되느냐? 그림을 조금 그려야 되겠는데 오늘은 주제를 하나 좀 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그레 시대라 이 말을 일부러 합니다. 상그레 시대라 하고 그 다음에 또 2012년이란 말을 자꾸 씁니다. 누가 지금 현재 상그레 시대란 말은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12년이라는 말은 누가 하느냐? 이것도 교회에서 한다. 여기서 교회가 한다. 상그레 시대도 교회가 한다. 2012년도 교회가 한다 할 때 교회 목사가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조금 원고에 있는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우선 요 상그레 시대, 이 2012년과의 관계, 요 내용하죠. 관계. 그럼 이거는 말이 우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상그레 시대란 말이나 2012년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가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가 사용하는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전체가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인류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을 기점을 할 때에 2012년 하나의 기점을 할 때 왜 2012년에 기점을 하면서 상그레 시대에 들어오느냐? 상그레 시대라 그러면서 2012년을 하냐? 그러면은 1096년이라는 어떤 시작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시작점. 그래서 1096년부터 이제는 상그레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2012년을 그거부터 1000년 지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2000년 되는 1096년 2000년 되는 3008년까지 3008년까지를 상그레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096년에서 2012년을 정점을 해가지고 3008년을 이제는 상그레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또 3번 한 번은
어떻게 2012년이 기점이 되었느냐? 어떻게 2012년이 그럼 어디서 불쑥 나왔느냐? 1096년은 이거는 십자군 전쟁으로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고 지금은 천년전이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잠깐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1096년. 그럼 2012년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지나갔어요. 어느 누구도 2012년 지나가면서 1096년하고 연결돼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2012년대에서 이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2012년 의미가 뭐냐. 그때는 상거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적어도 2012년이라 하는 요소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상거래 시대를 연결 안 했어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 2012년을 지나면서 이 연도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걸 왜 기점으로 삼느냐 하면 이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인류의 종말이다. 인류 종말 시대를 이때 시작 선포를 한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했다고. 그래서 그 근거는 왜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연대를 잡았느냐. 여기에는 1945년이 2012년하고 이게 70년에 가깝습니다. 70년에. 2012년에서 1945년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1945년에 한 해에 세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독립. 1945년 1월 1일.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포럼 수용소가 문 열린 거. 그 1948년 5월 달에 독립선언.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 두 번째, 대한민국 한반도 해방. 같은 연대로 1945년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엔의 결성. 이것이 1945년 한 해에 있는 징조를 보면서 그걸 징조로 본 거예요. 이런 징조를 대한민국 목사가 2012년에 보면서 2012년이라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2011년 11월에 12월에 이 10이라는 나름대로 특별한 숫자. 그때는 2012년은 생각도 못한 건데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2012년에 이 10일을 외치면서 특별하다. 숫자가 특별하다 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 가면서 2012년도에 그걸 생각해서 한 건 아닌데 숫자에 대한 걸 생각해서 한 건 아닌데 1945년에 70년 전에 1945년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상징적인 내용을 보면서 2012년이 참으로 특별한 해다. 그래서 인류 종말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에 이 12일을 봤던 그 숫자하고 연결한 점. 이 2012년이라는 이 언어는 인류 종말이라고 선포한 것은 1945년 때문에 선포했지만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인류의 어떤 기점,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알려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에 있는 그 사건이 오히려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요게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는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상거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데, 이게 2012년 연애 날짜가 1945년에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상거래 시대, 금융 지배 시대 이런 내용으로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2012년이 인류의 종말이라고 선포한 내용하고 연결할 때, 상거래 시대가 2012년이 바로 상거래 시대의 정점에 있구나. 이 정점에는 책 꼭대기. 이 정점에 있는 것을 2012년으로 봐야 되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올라가도 돼요. 상거래 시대에 이 정점 안 본다 하면은 가는 과정으로 보면은, 정점에서 가는 과정으로 보면은요, 정점이 아직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올라가서 상승대로 가면은. 근데 정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 12월에 이 10이라고 외친 그 어떤 경험이 2012년을 알려야 되는 거. 2012년을 사람들에게 알려놔야 되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보고 2012년이라고 하는 요소의 연도에 대해서 1096년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들 기억을 할 텐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2012년 알려낼 어떤 정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11년 12월에 경험을 했는데 알려야 되겠는데 뭘 갖고 알리되느냐? 바로 상거래 시대의 정점으로 알린단 말이에요. 상거래 시대의 정점으로 알릴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012년에 교회 목사가 금융이나 상거래 시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IMF가 왜 지나갔고, 대한민국 IMF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어떤 역할이 있고, 경제 분야를 전혀 몰라요. 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그 정도로 같이 편성할 정도로 돈에 대한 거는 지극히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 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거래 시대라는 것을 나타내면서부터는 2012년을 부각하면 부각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혼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다. 요 요소가 있다. 그래서 1096년에서 3008년까지 되어지는 2000년, 3008년이라는 것도 주일날 우연히 그 선포했어요. 2012년에서 1000년, 2012년에서 1000년, 요 계산한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사탄이 옥에 갇히는 해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인류 종말이라고 1000년을 계산할 때에 3008년이 연도가 이게 뭐 참 애매했는데 뭐 그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3008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우연히 했는데 그만 그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계산하고 뭐 왜 그랬는지 이런 건 없어. 그냥 3008년, 2012년과 3008년 사이에 있는 2508년, 이것도 분명한 어떤 중간점에서 이 가는 과정을 어떤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때 2508년에 있어서 나타날 징후는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이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지는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나는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정표일 거다. 하나의 이 큰 흐름에 가는 이 요소에 2508년 자체는 3008년까지 가는 과정에 인류 전체가 어떤 변화가 올 건데 그 변화에 2508년쯤 되면 한글이 대한민국에 쓰는 한글, 특별히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연결될 고리가 전혀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 1945년 이스라엘 한반도 유엔 결성.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건 우리 동북아하고 관계되니까 바로 이때 1949년에서 나타나는 거지만은 중국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요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으로 지금 현재 통일되어 있는 중국 천하가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거 예사로 볼지 모르지만요, 이건 지금 당사자 되는 중국으로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수천 년 동안 못 이룬 내용이 지금 1945년 때 나타난 거예요. 다른 나라 역사는 이거 예사로 그냥 있는 것만 보겠지만은 역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이나 특히 한국 사람, 우리는 뭐 참 중국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요, 이 한국에서 보는 시각으로 중국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이 아니라 하는 그 내용에 바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같이 엮는단 말이에요. 이 중국의 공산하고 열직에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이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거래 시대. 그래서 이런 것에 볼 때, 이 상거래 시대와 현재, 저 단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럴 때, 상거래 시대라 할 때는 이 말이 2012년의 정점이라 할 때는 2012년에서 뭘 바라봤느냐? 70년 전에 이스라엘의 아까 내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했나?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상거래 시대는 뭘 겨냥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예요. 요거 연결되니까 1096년하고 이스라엘하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1096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상거래 시대를 유지했던 그 내용을 연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상거래 시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에서 2012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이 내용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왜 2012년을 상거래 시대의 어떤 정점을 하느냐? 2012년은 왜 나왔느냐? 상거래 시대는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사가 이걸 봤다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요래하면은 이제 설명을 좀 합시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공산주의 대항했던 우리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1950년에 중국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퇴치한 나름대로 한 7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70년까지 안 가지만 1950년에서 70년까지 안 가지만은 62년 2012년까지 하면 62년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정말 참 유익하게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할 때는요, 1950년에 공산주의 퇴치한 거, 우리는 6.25 사회지만 그건 우리가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를 막은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이 공산주의에서 중국의 공산 정치라든지 이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련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공산이라는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길드 제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드 제도를 보고, 그게 산업혁명 시절에 이스라엘의 길드 제도에 대한 이스라엘 사회가 탄탄한 것을 보면서 산업혁명 시대 그 혼탁할 때에 혼탁한 유럽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그 탄탄한 구조에서 길드 제도라고 하는 그 어떤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길드 제도를 보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내용이
공산이잖아, 공산. 길드 제도의 내용이 공산이란 말이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나라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먹고 살 일이 없어갖고, 돈으로 갖고 유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돈을 유통시켰던 길드, 또 이런 산업을 일반 제조업을 유통시킨 그 길드, 두 길드를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으로 하던 이내는 두 번째 사실 공산하고는 그렇게 깊게 연관은 없고 그 사회 전체를 보면서 유럽 사회에 혼탁한 것을 하나의 대처할 수 있는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바로 공산주의가 출범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금융국제화가 되어 가는데 아까 잠깐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IMF 사태, IMF를 경험해보는 우리 민족의 또 하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국제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민국에는 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번영한 국가 중에서 IMF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가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에서 공산을 물리친 것 같이 전 세계 가운데서 공산을 물리친 것 같이 유일하게 조그만 반도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MF를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면서 이걸 단시해래요. IMF를 떠난 거예요. IMF 자체가 국제금융펀드 아니에요. 빌려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받은 돈을 갚았다는 거죠. IMF 국가에서 지원국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유일한 겁니다. 그거 아무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벗어난 것이. 그리스도 지금 현재 그걸 받고 있지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몇 년이 되든. 근데 우리는 벗어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단기간에. 그러면 금융은 또 어떤 거냐? 이 금융으로 들어가보면은 길드 제도의 유태인들의 금융권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금융권이, 두 가지 길드 제도가 유태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가 하나는 산업혁명 때 나타난 공산주의, 하나는 은행권으로 나타나는 금융의 어떤 국제화, 이자 제도의 발달, 대출의 어떤 발달, 주식 투자 발달, 그러면서 금융이 전 세계에 전쟁을 대신하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전쟁을 야기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또 금융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IMF를 벗어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2012년 정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데 이 정점에서 현재 전 세계 인류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으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그 내용을 우리 직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이 우선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델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요소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재 금융이 왜 안 되느냐? 왜 금융권이 지금 답이 없느냐? 2008년도에 미국 금융권에서 출발하는 그 세계 금융 어떤 파동, 그게 나올 줄은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돈만 있고 돈만 관리 잘하고 대출 나가고 이 대출 들어오는 거 이것만 관리 잘하면요, 은행권에 대한 이 돈의 흐름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1996년에서 적어도 2012년까지 1000년 동안 경력이 이게 탄탄한 거예요. 어떡하든지 금융은 흔들리지 않는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건 망하더라도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잖아요. 그 2008년도에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은행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봐봐요. 1096년에서부터 상거래 시대 2012년까지 할 때 1000년의 이거 그래프가 은행의 발전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상승이라 상승. 그러면은 이 상승이 되어진다 할 때에 상승 곡선을 타는 이 금융을 앞으로 예측하고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고 돈을 얼마나 찍어내야 되고 그리고 금융거래할 때 이자율이 얼마나 있어야 이게 그 국제금융에서 안정적으로 되어질 거다 할 때 그 요소는요 이 곡선 자체가 지향되어지는 방향성을 두고 볼 때 이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방향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들쑥날쑥 이랬다 버렸다 이러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금융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안정된 금리 안정된 금리를 올릴까 말까 돈을 얼마 찍어낼까 덜 찍어낼까 그러고 나가 있는 돈을 땡길까 풀까 이런 거는요 이 그래프 자체가 거의 직선적으로 쫙 어떤 방향이 보여야 그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은 이것이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이게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은행이 몰라간 거예요. 1000년 이상의 금리형 변동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꽉 깨뚫고 있던 은행이 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바로 2012년에 가는 이 정점에서 2012년에서 2008년에 가는 여기서 꼭지점 여기가 지금 탁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정점을 향해서 쭉 어디가 정점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상승만 보는 그 그래프만 어떤 은행을 유지하고 이자를 유지하고 국제금융을 지탱하는 어떤 바탕이 되었는데 2008년에 이래서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에 은행도 믿을 수 없는 금융권의 큰 위기 시대. 지금 우리는 이 곡선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의 곡선이 자료가 돼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근데 이 곡선이 지금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2008년에 대한 그 상황을 아무도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대출할 적에 오히려 그게 이제 은행이 마지노선 대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3.5% 은행의 자기 자본 그 범위를 3.5% 100% 나머지 96.5%는 96.5%는 대출하더라도 3.5%만 가지고 있거라. 사람들이 맡긴 돈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돈 소위 말하는 자본이라 은행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기는 돈 은행이 투자한 돈 이 전체적인 어떤 돈에 그 돈을 적게 해가지고 자꾸 대출을 많이 하도록 하려고 대출은 있어야 되니까 돈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3.5%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다니는 돈이 얼마나 헛방이에요. 96.5%의 돈이 은행에 있어야 될 돈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쓰면서 그거다 이자를 내고 얹어가지고 은행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대출 낼 이자도 막 갚아내는데 그것이 아무리 그래 봐봐야 은행이 전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가 그걸 100%라고 할 때 그 100% 되어지는 돈 이상의 그 돈이 우리는 절대 나가지 않거든. 근데 돈이 유통이 될 수 없는데 돈이 지금 그보다 더 많이 유통이 되어졌다는 건 그게 지금 이자 플러스 이자가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이자를 올라갔는데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니까 돈의 규모만 전 세계 통화량만 규모만 커지면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돈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한쪽에서는 부도 나가지고 쩔쩔매고
두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두 곡선. 근데 이런 곡선이 그래도 예측이 될 때는, 직선으로 해서 예측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통화량이 조정이 됐는데, 이게 꺾이니까, 2008년도에 그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누구든지 지금 돈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앞으로 전 세계 금융의 어떤 흐름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른 데서 설명을 못하는데, 여기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2012년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2012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2008년 되기 전까지 어떤 그 은행의 금리 예측이라는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그 어떤 기준, 어떻게 통화량이 얼마나 될 거고 돈이 얼마나 필요할 거고 그 돈이 움직이는 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모든 전 세계 통화량에 제일 중요하게 보던 요소가요, 기준점이 뭐냐면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 세계 인구의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거 의지하고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세계 인구를 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세계 인구를 예측하면은, 세계 인구의 증가율을 예측하면은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평행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맞춰가지고 통화량을 어느 것으로, 왜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을 했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는 사태가 왔다. 안 맞는 사태가 왔으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오느냐? 미국에, 지금 봐봐요. 미국과 한국과의 사이 이야기 나오는 거 봐봐요. 미국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금리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겠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그 위기를 느끼냐면, 그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꾸준하게,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왜 방위비를, 분담을 그 정도밖에 안 하느냐? 100% 해라. 옛날 같으면 저가 자존심 있어라도요,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지금 완전히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대충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멘트라 보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경제관이나 이런 흐름 자체에서 아까처럼 전 세계 경제를 늘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를 다른 데서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무데나. 왜냐하면 돈 보고만 가고 지금까지 돈만 보고 나아갔으니까,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이런 걸요, 다른 어떤 요소에서 이런 그림이 형성된다는 자체를 전혀 예측을 못하죠. 이거는 돈 보고는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나오겠어요, 교회도.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뭐 경제를 배우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만져갖고 내가 뭐 말하겠어요. 이 돈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은 정말 참 교회가 넘어야 될 벽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요거하고 이제 넘어서 다른 모델이 이제 이야기 나와야 되냐. 왜냐하면 모델이 다른 거예요. 요 2012년 딱 꺾었을 적에, 2012년 딱 꺾어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 하나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델이 다음 세대에, 이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정착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심겨진 모델이 돼서 지금까지 상승 위주로 가는 어떤 경제의 어떤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바라봤던 경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다른 모델이 있어야 꺾여서 내려가는 하향선에서 나타나는 이 지탱을 돼야 될 모델은 도대체 무슨 모델이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까 지금 이런 상거리 시도 2012년 1, 2, 3 인류 전체 2012년 1996년 그 다음에 인류 종말의 시대 이야기한 거 이런 거 1번 이스라엘 2번 한국 3번 유엔 이런 거 하고요.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씩 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냥 내 수준에 호주머니 돈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냐.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를 걱정하는 자세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대한민국이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